보시면서 진짜 메나텍의 글리코 영역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으실 수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뭐지? 저런 게 다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학습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중에 정말 다 담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에메로더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아이템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 삶을 높여주는 어떤 해결사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나테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해결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아니면 준비 과정 중에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일자리와 분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 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메나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케팅 컨설팅 교육 회사인 창의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요. 강사라고 하는 꿈을 갖고 도전을 하신 사장님이신데요. 강사를 통해서 억대 연봉을 이미 받으셨기도 했고요. 꿈도 이루고 이분이 하고 싶은 일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에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다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사업 성장으로 이루어냈던 수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네이버에 이제 그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지식 요리사라고 검색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모실 때 힘찬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PD 유희성 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교환을 소개를 하면요. 제가 어저께 그 충북 단양이라는 데 가서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90분에 200만 원 받고 어저께 강의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5분 더 해줬어요. 그래서 대충 헤아리시니까 나갈 때 10,000원씩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오늘 어저께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메나테크까지 얹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4차 산업혁명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 낮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하여. 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신 그 정운영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때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보냐면 할 거 없는 사람, 뭐하다 망한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사회에 하류 인생들이나 하는 사업이라고 비하받고 있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창기에는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뀐 거죠. 지금 보험 설계사들께 보험 아줌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 맞습니다. 근데 30년 전만 해도 그냥 보험 아줌마였어요. 보험은 누구한테 들어요? 아줌마한테 드는 거였어요. 지금 보험 설계사님들에게 뭐 보험 아줌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FC, 파이낸스 컨설턴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시점을 거치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시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는 오늘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 하나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경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제가 녹화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안 했던 얘기들을 좀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현실, 두 번째,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숨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성공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정보를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작년에 전라남도 장성군과 1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명함에 이걸 좀 실어드렸고요. 옐로우시티라는 사업. 그 다음에 경인방송 방송위원으로 경인방송의 방송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름 치면 나오고요. 뭐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건 영양정보, 건강하게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다 감사한데 감사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카톨릭 의대에서 산부인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충주 요양병원에서 원장님을 하신 전문 의사께서 한 3주 전쯤인가 제가 충주에서 글리코 요양소라는 걸 강의할 때 들으러 와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한평생 마케팅을 한 사람인데 한평생 사람 몸을 고치는 의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 앞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A4 용지로 빽빽하게 한 4장 정도를 적으시더라고요. 내 강의에 그렇게 많은 걸 적는 분은 처음이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정보는 내가 아는 만큼 들려요. 맞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는 내가 아는 만큼 들려요. 아까 정은주 약학 박사님께서 강의했지만요. 내가 사전 지식이 별로 없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저런 게 있었지 저런 게 있었지. 그분께서 제가 강의만 한다 그러면 브런치를 와주십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원장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저를 위해서요.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보는 이제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의사와 약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퍼지다 보니까 일반인이 경영학 전공한 저도 의사 선생님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뀐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종교교육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옛날에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라고 돼 있었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책을 싸게 만들어 배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직자가 성경에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직자의 독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전하죠. 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강에 대한 지식도 어떤 특정 분들이 국가가 라이센스를 준 사람이라 왜? 물론 그래야만 돼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막 시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만든 거고 법으로 아무나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일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정보가 독점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전체를 토탈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요. 뭐 보험회사 지점장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고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도 3분이나 앉아 계시고 부인이 아파서 오신 정보를 알아보려는 분도 계시고 12살짜리 어디 갔냐? 걔는 나갔냐?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독점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가 평등해진 겁니다. 첫째,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적으세요.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요즘 저는 이 수많은 강의, 사실 예전에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런 강의 거의 안 해요. 불러도 안 가요. 귀찮아서. 요즘에는 이런 강의만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아무리 이런 거 강의해봤자 사람들의 인생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경영학 전공한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얻은 지식을 갖고 누군가 얘기했더니 정말 병원에서 답이 없다는 어떤 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열흘 만에 클린, 엠브로토스 들어간 클린이라는 거니까 평생 뭐래도 안 됐던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울했던 분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살만하대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강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요. 첫 직장 제일제당, 두 번째 한국약프로토. 나름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보는 엘리트기는 다 걸었어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500명 중에 2등으로 들어갔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ROTC 장교했어요. 장교 가서 우리 동기 5,000명 중에 제가 6등 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처음 한다. 제가 ROTC가 5,000명이거든요. 그중에 6등 했어요. 군대에서 계속 군대에 있으랬어요. 너 장군 될 수 있다고. 성적 좋다고. 뭐 될 것 같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대령 달았어요. 대령. 군대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제가 젊게 보이지만 내 친구도 연대장이에요. 지금 다. 나보다 공부 못해도 다 연대장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간 이런 길을 걷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기관과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기관이랑 프로젝트를 3개나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정부기관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합쳐서 한 9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조합, 무슨 조합, 뭐 무슨 국토부 뭐 이런 데랑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를 하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쪽 분야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정보를 좀 신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책들도 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군의 명예부군수로도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있고요. 경인방송, 방송국의 PD, 기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한 6개월 동안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지나가고요. 현실 얘기 좀 하려고.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뭐 남자가 이런 지가 남자라는 감옥에 갇혀놔서 한 번도 싱크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감옥이에요. 그 마음의 감옥. 근데 그 마음의 감옥은요 잘 깨지지가 않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고정관념은 정신적인 나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정관념은 정신 나병. 나병이 뭐예요? 문득병이에요. 다른 이름은 뭐? 한센병. 한센 박사가 균을 발견했어요. 한센 박사가 균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몸의 질병 중에 균이나 원인은 발견한 게 많지만 해결책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아직도. 에이즈, AIDS,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지만 아직 치료약이 없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드디어 이놈의 균이 면역력을 낮추는 걸 일으키는구나. 근데 왜 치료약이 안 되냐면, 치료약을 만들려면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 근데 인체는요, 우주보다 더 복잡해요. 잊지 마세요. 인체는 우주보다 더 복잡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 강의한 걸 운전하면서 자주 듣는데, 나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팀장을 하신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 천재야, 천재. 나사에서 그분은 혼자 여행을 안 보내요. 머리에 너무 수많은 나사의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경호원이 붙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보를 딴 사람에 주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중에 그러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를 막 강의하는데, 천체 물리학자예요. 우주의 복잡한 거는요, 사람 몸이 복잡한 걸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그래서 한센 박사가 나병균을 발견했지만요, 치료약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폴 브래드라는 어떤 의사가요, 아주 어렸을 때 인도를 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커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요. 그걸 서원기도라 그래요. 신과 약속하는 기도를 서원기도라 그래요. 신에게 약속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평생 나병이랑 싸워요. 그리고 한센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되게 멋져요. 통증, 아무도 원하지 않은 신의 축복이래요. 혹시 이 중에 난 뭐 부인이 허리띠로 때려주면 기분 좋다, 뭐 난 왠지 남편이 때려주면 더 남편이 섹시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때려드릴게요. 아픈 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박사님이 뭐라 했어요? 통증, 아무도 원하지 않은 신의 축복이래요. 왜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증이라는 메커니즘을 넣어줬을까요? 이건 몸을 보호하라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이모가 수녀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소록도 큰 이모는 주로 봉사를 어디서 하셨냐면, 나환자촌을, 전국에 나환자촌이 많아요. 소록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제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거기만 평생 다니다가 수녀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뭐 살다 보면 크게 다칠 일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된대요. 왜? 크게 다치면 나병 환자가 병원을 가신대. 나병 환자가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 작게 다쳤을 때래요. 우리 인생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살다가요, 크게 왕창 망하잖아요. 그럼 정신 차릴 타임이 오거든요. 근데 서서히 망하잖아요. 내기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스스히 망하면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나병 환자가 우리 같은 사람 손가락 칼로 베이죠. 그럼 이 베인 손가락 갖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담그면 따끔해요. 아, 이거 안 되네. 물 담으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물을 안 닿게 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한센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한센균이 살을 썩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한센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말초신경을 죽여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망치질하고 손가락 때렸는데 피가 나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좋겠지요? 혹시 산후조리 잘못해서 평생 여기저기 아픈 엄마들 있죠? 해결책이 있어요. 문둥병 걸리면 해결이 돼요. 왜일까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아픈 건 싹 사라져요. 대신 뭐 문제가 생기죠.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어떤지 아세요? 나병 환자? 손가락 베이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베이인데 우리 같은 사람 손가락 베이면 따끔하니까 물 안 닿게 하고 조심하잖아요. 나병 환자 손가락 베이잖아요. 이 손 갖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농사도 짓고 흙도 만져요. 그럼 얼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골마요. 손가락 같은데 골마 본 적 있으신 분 계시겠지만 손가락 골무면 손가락만 아파요? 팔 전체가 아파요? 밤에 잠 자요? 못 자요? 다음날 병원 가요? 돈 벌러 가요? 병원 가요. 손가락 끝에 한번 골마보세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안 죽어요. 사실 사람 손가락 골랐다고 절대 안 죽어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근데 막상 골무면 어때요? 죽을 것 같이 아픈 통증을 느끼게 해요. 왜? 가서 고치라. 이게 신이 우리에게 준 통증의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 지금 괜찮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근데 나병 환자 손 곪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이 곪으면 우리 이모가 보고 할머니 병원 갑시다 이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왜 이렇게 나가는 거 싫어한대. 왜 사람들 자꾸 쳐다보니까. 아이고 수녀님 뭐 이런 거 갖고 병원 가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자기가 짠데 알아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썸맨데. 그리고 며칠을 들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무슨 기대를 해요? 낫겠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치료를 해놓고 낫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열어보질 않아요. 왜? 아픈 걸 못 느끼니까 그냥 썸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젠간 낫겠지. 이대로 낫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 있다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게 폭삭 썩어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 얘기 몇 가지 더 할까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해보세요. 고민들 다 적어놓은 공통점이 뭐예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 만능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고도 깜짝 놀래요. 가끔가다 내 차 보고도 이게 내 차인가 그래요. 야, 이게 내 차인가? 절대 뭐 제가 돈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80% 정도의 문제는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쓰러져 치매 오셨거든요. 참 치매 오셨어요. 나를 우리 삼촌이라고 그러더라고. 동생아 그러더라고. 78세 된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79세 된 어머니는 저렇게 멋지게 앉아있고. 그런데요, 우리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야. 왜냐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자기 몸 관리 못하셨는데. 저는요, 돈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돈은 좀 여유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여유있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누구를 덜 미워해도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 돈 넉넉히 좀 신랑 좀 덜 미워해도 되고요. 용돈 올려다니는 시부모 덜 미워해도 되고요. 형편도 어려서 자꾸 학원 보내다니는 자식도 덜 미워해도 돼요. 어때요? 돈을 좀 벌만하죠? 네. 저는 돈의 가치를 그거 갖고 못하는 일이 없다. 부정도 저지르고 부패도 저지르고 죄져도 감옥수 안 가고 뭐 이런 개념의 돈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굴 좀 덜 미워해도 되는 그런 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생뚱맞은 경제 얘기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살까요? 네. 제가 단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가요.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요.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가 돈을 뽑아가지고요. 막 풀면 돼요. 그러면 막 살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 돌아요 실제로. 막 찍어서. 근데 뭐가 와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 되면 거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후폭풍인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아주 좋죠. 그거 알아요? 미국 경기가 아주 좋아요. 주식 막 뛰어요. 미국 경기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왜요? 트럼프 아저씨가 뭐 트럼프를 잘 쳤어? 기업이 내는 세금을 반을 깎아줬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반을 깎아줬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업이 세금을 안 내니까 돈을 갖고 있는데 근데 또 기업이 돈을 갖고 있으면 뭐래요? 그거 갖고 그동안 못 고치던 공장도 고치고 컴퓨터도 갖고 하니까 돈이 돌아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을 미국 경기의 가장 주식의 최악으로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안 나온다. 이건 흐름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을 내년으로 예견하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가 법인의 회사가 내는 돈을 깎아주는 효과가 올해로 끝이고 내년에 그 역풍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럼프는 상관없어요. 대통령 한 번 하고 그만두면 되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전의 대통령들. 이 두 분의 대통령이 한 10년 동안요, 대한민국 경제에다가 돈이 잘 도는 것처럼 보이게 엄청나게 돈을 뿌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은 뭐 하느냐, 환자로 따지면 이제 디톡스 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토피 환자로 따지면 스테로이드 있죠. 그전에 대통령이 몸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막 아토피 일어나는데요, 스테로이드 딱 바르잖아요. 싹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스테로이드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타이스, 스테레오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명현현상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자영업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자영업자는 원래 못 살았어요. 잊지 마세요. 그전에도 못 살았어요. 근데 유독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에서 이 약한 자영업자는 앞에 내세워가지고 막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막 엄살을 떠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못 봐요. 이거 이상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 들으라는데 왜 경제 강의라고 있냐?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건강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명현현상을 겪고 있다. 좋아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환자가 나 이 좋아지는 과정 싫으니 다시 스테로이드 놔주세요 하라고 스테로이드 놓으라고 계속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신문과 뉴스를 보면 제 말이 이해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 중에 반은 문재인 대통령 찍었을 거고 반은 안 찍었을 거예요. 50% 받았으니까 표를. 근데 알 건 알자라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라가 아니라 참 불쌍한 거예요. 그도 전 대통령들처럼 스테로이드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쓰면 내가 지금 욕먹는 건 덜 먹을 수 있으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 5년 후 10년 후에 더 큰 폭풍이 올까봐 욕을 먹더라도 참고 있는 거다. 이게 철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런 문제를 했어요. 우리랑 되게 혼란한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래요. 저런 사람 있어. 공산주의.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얘라고 한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요 정치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좀 고급 강의 좀 듣고 가세요. 이런 거 텔레비에서 들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사회 선생님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냐? 반학생의 90%가 공산주의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틀렸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라는 걸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27년이 넘었는데도 와 충격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틀거를 하나 잘 잡아주는 게 그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라는 건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사회주의는 사회를 중심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가서는 막 원하지는 않는데도 무조건 니네 다 예방접종 맞아야 돼. 왜? 네가 안 맞아서 병기를 터면 사회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 그러니까 사회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거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여기는 게 정치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 79세대 어머니 처음 들었죠? 네. 이거는 뭔지 아세요? 경쟁. 자본주의는 경쟁 우선이에요. 열심히 잘하는 놈 살아남아라. 경쟁을 시키면 더 능력 있어진다가 자본주의의 원리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뭔지 아세요? 협동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무슨 막스 이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게요? 초기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모델이에요. 무슨 말이냐? 짐승의 세계에서는요 얘는 뭐 여우가 있는데 이제 사냥할 능력이 안 돼. 그럼 다른 여우들이 짐승 잡아다가 걔 죽어가는 여우 먹여줄까요? 약육강식의 시내에서는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살고 이게 약육강식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놈 먹기까지 하죠. 근데 인간이 짐승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쳐서 아팠어요. 한 마을에 사는데 맨날 같이 이렇게 일해서 농장에서 같이 일해서 나눠 먹고 그러는데 어디가 아팠어.
야, 너는 이제 일에 참여 못하니까 너는 굶어 죽어라고 밥 안 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 중국이 정치는 여전히 사회주의예요. 사회가 우선이야. 당이 우선이야. 근데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포용하잖아요. 자,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복지를 열심히 해. 그래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좀 먹고 살게 해줘. 정치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체제는 약간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월 많이 좋아졌어요. 강의 때 이런 거 설명하는데 한 10년 전에 잡혀갔잖아. 국정원 뜨고. 여기 국정원에 국장에 있었던 분의 아들도 앉아있어요. 내 친구 이동이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자, 네트워크를 설명드릴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공산주의의 약간 성격이 짙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 있죠? 그걸 그대로, 나는 협동조합법이 통과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극단적인 자본주의에서 약간 공산주의 쪽으로 이동한다. 협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어있는.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면 굉장히 큰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뭘 어느 쪽이 좋다, 자본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얘기한 게 아니라 개념이라도 갖고 가자.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해돼서 박수를 한번 칩시다. 어제 강의 중에 공산주의라는 얘기 나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제 잡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4차 산업혁명.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못 알아먹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미 기술은 더 앞에 가 있고요. 또 이해하려고 하는 기술은 더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데 4차 산업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기술이 이거보다 계속 발전해. 사람 운전하면서 차가 가고 막 지가 알아서 하는 이게 막 발전을 해.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결과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시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 내려드릴게요. 막 텔레비전 복잡하게 이 사람 나와서 말하면요. 머릿속에 단어 2개를 집어넣고 그걸 들어보세요. 그럼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4차 산업혁명은 딱 2가지예요. 일자리와 분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기술이 발전되면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면 쏠림 현상이 있어요. 한쪽으로 다 몰아가.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1등만 하고 나머지 다 죽어버려. 몰리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면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몇 분 계세요. 여기 약사님 계시네. 핸드폰 보지 마요. 농담이에요. 약사님도 서너 분 계시고. 근데 저는 건강 강의를 할 때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건강은 순환이다. 경제도 순환이다.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건강을 들여다보면 이해하면 달라요. 똑같은 디톡스를 했는데 체중이 잘 안 빠져. 딴 사람은 7, 8kg면 나는 1kg밖에 안 빠져서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순환이 안 되는 몸이에요. 동맥경화, 뇌경색, 순환이 안 된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그 신경을 관장하는 신경 몇 개가 죽어버린 거죠. 공급이 안 된 거예요. 뇌경색, 막혔어. 막혔는데 어떻게 됐어? 거기까지 영양분이 안 가. 그래서 그 말단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들면서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마비가 온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한쪽에 몰려있으면 순환이 안 된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되고 분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부의 기능은 규제하는 거예요. 어떤 거 규제? 너무 센 놈이 혼자 많이 못 먹게. 여기 가정이 있어요. 5남매를 키우는데 못 먹던 시대야. 큰 놈이 제일 힘이 세. 그 놈이 동생 넷이 먹을 밥을 다 때려서 너 먹지 마 이 새끼. 그리고 혼자 밥을 다 먹으면서 칠게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 부모의 역할을 원래 정부가 하는 거예요. 힘없는 막둥이가 큰형한테 덤비겠어요? 둘째가 덤비겠어요? 그러니 정부가 너 혼자 그렇게 다 먹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반독점법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 센 놈이 돈을 벌고 센 놈이 더 벌고 센 놈이 공부도 더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몰리니까 이걸 막은 게 미국에 있는 반독점법인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반독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큰 회사를 다 쪼갠 거예요. 카네기의 철광회사를 잘라버리고 AT&T라는 전화회사, 미국을 다 장악하는 통신회사를 막 열토막으로 쪼개가지고 분배시켜버리고 우리는 그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달라들어서 이런 거지. 부모가 달라들어서 밥을 나눠줬더니 이 아들이 밥을 더 많이 처먹어가지고 부모보다 신경 써서 부모한테 덤비는 거야. 오씨! 막 이러면서.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예요. 재벌들이 정부가 좀, 야, 니네만 혼자 먹으면 안 돼. 세금 좀 더 내고만. 넌 나눠 먹어. 그랬더니, 으이씨, 니가 더 준 게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다 키워줬는데, 부모가 할 게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 비유가 아주 적당해요. 저는 이 비유를 하면서 나의 천재성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정치를 선동하고 어떤 문재인을 지지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입니다. 결혼할 때 2천만 원 갖고 결혼했지만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있고요. 외제차도 사고 애새 키워요. 애들 배우고 싶다는 거 다 가르치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꽤 성공한 기득권이에요. 이 조동아리 하나로 1년에 5억 벌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종부세 올리겠대요. 저는 얼마든지 올리라고. 10억짜리 집 정도 살려면 그 정도 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만 살다 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경제체제는 건강한 걸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저를 국회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저를 국회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위장 전입을 8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해되죠? 저는 경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 얘기. 일자리 없어진대잖아요. 앞으로 어정쩡한 기술은 다 없어진대요. 기업과 일자리의 수명은 짧아지고 반면에 수명은 길어진대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백살 사는 거예요. 이제 가로 열고 왜 재수 없냐? 돈 없고 일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백살을 살아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세 쇼크라 그러잖아요. 100세가 제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뭐에 달렸다?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건강을 갖고 있는지 따라. 근데 이 가로 열고 건강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어떤 죽을 때까지 소망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궁금해요?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궁금한 척 해줘요? 아 진짜로? 많이 예 정은주 박사님. 전 죽기 전날까지 일하다 죽고 싶어요. 죽기 전날까지. 어쩌면 제가 죽기 전날 병실에 있을 때 간호사들이 그렇게 글리코 먹어. 글리코 좋아. 되게 과로다. 글리코 먹어 간호사님. 의사 친절하면 의사 선생님도 글리코 먹고 건강해서 더 치료 많이 해. 이럴 것 같아요. 회원가입은 요걸로 해. 그래서 회원가입. 여러분 죽기 전날까지 일한다는 건 뭐냐면 일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는 40년째 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외롭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 집 아버지는 수유리 사시는데 우리 집 저 60억 아파트에 모셔다 놓을 수 있는데 뭐 하냐고. 그 동네 30년 사셨는데. 그러니까 초기 치매지만 제가 집에다 둘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다들 좀 요즘 말랐다는데 사실 제가 한 2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뭐 강의하다가도 아버지 전화나 이상한 특히 모르는 전화번호 같으면 이게 막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왜? 아는 전화는 괜찮은데 모르는 전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가스 다 끊고 가스레인지 버리고 인덕션이라고 아무리 끓어도 온도 일정 온도 안 올라가게 불 바꿔놓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 30년을 사셨으니 그래도 나가는 친구가 있는 동네니까 거기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본인이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할 일이. 근데 일이 뭐냐면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달라요. 일은 100원이 됐든 200원이든 나의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는 거예요. 정말 쓰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을 한다는 건 세상에 내가 쓸모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어딘가에 쓸모 있음을 증명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일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의 소원은 뭐냐? 죽을 때까지 쓸모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쓸모있다 죽는 방법 중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기가 막히다는 걸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40까지 산대요. 여러분, 건강, 노년의 건강과 경제 이런 거 있어요. 자, 나는 건강이 중요하다. 나는 경제가 중요하다. 난 끝까지 웃으면 안 되겠다. 하나 찍읍시다. 하나 찍어봐요. 자,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다. 좋았어요. 내려봐요. 경제가 중요하다. 좋았어요. 반반인데요. 다 뭐 중요해요. 중요한데 건강만 하면 문제가 돼요. 경제가. 돈은 없는데 건강만 해. 우리 아버지 5년 전에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더 사주려고 담배를 확 끊으셨어요. 근데 보면 우선순위로 보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카바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두 가지 기둥이다. 통장 잔고가 끝나기 전에 빨리 죽고 싶다.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국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국민이 예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연금이 잘 돼 있다고 했던 일본에서 나온 책이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들은 90%를 일본 걸 다 베껴와요. 특히 농림정책 같은 거 다 일본 거 베껴와요. 이 새끼들. 아주 농림부 가서 강의할 때는 쌍욕을 해요.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 베껴오면 좀 유럽 걸 베껴오든지 가까운 일본 걸 베껴오. 우리 경제가 비슷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의 국민들은 부자예요. 한국의 국민들은 가난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나에게 이 책이 나오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왜 일본에서 노인의 파산이란, 노후 파산이라는 게 나오느냐? 뭐가 잘못됐냐면 예측이 잘못됐던 거예요. 수명 예측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한테 욕할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김대중 대통령 때 90몇 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환갑잔치하던 시대였다고. 그 수명 예측이 환갑잔치하는 시대에 맞춰졌는데 여러분 지금 환갑잔치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어요. 시집장 가려고 한 번씩 더 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잔치야 잔치는. 세상이 예측이 잘못.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측 하나 할까요? 파산하는 보험회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과거에 생명보험이나 보험을 되게 많이 팔았던 회사 중에 전 세계를 해집어보면 파산하는 회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예측을 잘못해서. 기업도 세상도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세요. 도대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대안 없이 100살까지 살 때 자식은 어떤 짐을 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셋을 낳았어요. 한 놈한테가 아니고 셋을 낳았어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셋 낳았어요. 한 놈한테 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아버지 공양하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 파고다 공원이에요. 근데 제가 웃지 마세요. 이 장면이 나오면 웃는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분들을 갖고 소주 한 병 들고 와서 어르신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면요 4시간씩 얘기해요. 내가 왕년엔 말이야 뭘 했는데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방법과 선택이 미스난 거죠. 우리 장인어른도요. 저 대구도예요. 지금 현재 땅값보다는 약 150억 정도의 땅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근데 그분이요. 30년 전에 블루베리를 대한민국에 심었어요. 30년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블루베리를 키울 만한 땅을 찾아다니고 그 땅을 사가지고 대구도 땅을 팔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농사만 짓고 계셨으면 편하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 사신 거예요. 선택이 틀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차를 탈 수 있지만 유모차도 타요. 이런 것도 타요. 여러분 잘 알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저랑 약속합시다. 폐품이나 박스는 어디다 버린다? 길에다 버린다. 길에다. 여러분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 우리 메가테크 센터에 늘 입구에 박스를 차곡차곡 모아놓은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동네에 그게 죽는 분 있으면 그걸 들여다가 동네에 좀 갖다 놔주십시오.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제 차가 벤츠인데 제 차에 뒤에는 늘 박스가 실려 있어요. 왜 실려 있냐?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박스, 소주병, 맥주캔 다 모아서
아파트 단지에 버리는 게 아니라 길에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저는 송도는 왜 못 버리냐? 여기는 저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 분이 안 살아요. 이 구르마 끌고 다니는 저 다리 건너는데 못 와요. 그 제가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꼭 그거 주울 만한 분들이 있는 데다 갖다 놓는데 요즘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충주를 가니까 충주에다 내려놔요. 아유, 박스를 실어 충주까지 갖다 내려놔요. 물론 그 박스 무더기 하나가요, 팔아봤자 돈 1,000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 그 무더기 하나 또 돈 1,000원이 안 되는 납작 박스 하나 주려고 어떤 노인은요 밤 내내 동네를 돌아다녀요. 리아카 끌고. 그런 분들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요, 막 가는데 벤츠가 옆에 딱 서. 트렁크가 딱 열리더니 여기서 막 박스 소주병 8개 나오잖아요. 왕대박인 거지.